반갑습니다.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국어 논술, 가천대 약술 논술, 오늘은 2024학년도 자연계 유형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늘 그랬다시피 우리 항상 문제 먼저 보고 문항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 들어가는 순서로 오늘도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보기는 제시문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에 1, 2에 해당하는 학생의 발언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뭐에 대해서 써야 하는가? 자, 대화 참여자의 앞선 발언 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아하, 추가 설명 필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의미가 무엇인지. 자, 두 번째, 뭐를 찾아라? 대화 참여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둘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 뭔가 둘이 의견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그 다음 대안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자,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문장을 빠르게 찾아내 보면 되겠죠. 뭐 이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자, 국어 수업 조별과제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위해 지난번에는 전통 음식 문화를 소재로 정했었는데 오늘은 글의 주제를 정했으면 해. 반 친구들이 예상 독자이니 친구들의 선호도를 고려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특이한 음식들을 소개해보자. 아, 특이한 음식?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지만 호기심을 느끼는 구체적인 대상은 개인마다 달라서 음식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대신 현재 즐겨 먹는 음식과 전통 음식의 관계를 주제로 정하면 어떨까? 뭔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게 수렴해서 대안적으로 제안하는 거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넘어갑시다. 현재 즐겨 먹는 음식과 전통 음식의 관계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니?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나 지금 못 알아들었어.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뭘 써야 돼? 현재, 그리고 있니? 쓰셔야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현재에도 즐겨 먹는 전통 음식들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음식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알아가는 것은 찾아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K푸드가 각광받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어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은 이전에도 많이 다뤘던 거 아니야? 지금 누구랑 의견이 충돌하니? 현우는 K푸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준이는 야, 그건 옛날에도 많이 했었잖아 하고 별로 하기 싫어하고 있죠. 지민, 차라리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을 법한 전통 문화 음식을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찾아서 글로 쓰기도 편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될까? 이건 근데 수렴한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얘네 둘 의견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전통 음식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많지만 그런 음식들은 친구들에게 친숙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음식일 수도 있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하고 지민이 의견에 반박을 하고 있네요. 만약 친숙한 음식인데 그 음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거라면 어때? 자, 누구랑 누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지민이가 뭔가 이런 거 하자고 얘기했어. 근데 앞에 누구니? 현우가 야, 친숙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개를 합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뭘 써주면 된다? 만약 그리고 어때? 라고 써주면 제일 적절하겠죠. 바로 답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현재 있니? 우리 항상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것들은 생략하셔도 괜찮고 작성하셔도 괜찮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만약 그리고 어때 이렇게 적어주셔야 적절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자, 경제 지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요 지문이 약간 난이도가 있었죠.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세종 때 주화 정책이 실패한 현상을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단계별로 설명한 것이다. 보기에 1,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라. 자, 미포와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며 주화 1문에 구리 1g이 들어있다고 하자. 점 A 상황에서 구리 1g 또는 쌀 1대는 주화 1문의 가격을 갖는다. 그렇죠. 지금 보면 구리 1g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 1문이야.
쌀 1대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 1문이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지. 이후 정 비상황에서 주화 2문을 주어야 구리 1g 또는 쌀 1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아하, 주화 1에서 2를 줘야 같은 양의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즉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구나 라고 간주 가능하겠죠. 이때 주화의 명목 가치는 주화에 들어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보다 작기 때문에 주화를 구리로 녹여서 팔려는 자들도 생겨났다. 즉 뭐다? 이게 뭐보다 작았다? 주화의 명목 가치가 실질 가치, 즉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의 값보다도 쌌기 때문에 차라리 구리로 만들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해. 봐봐, 우리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로 갔다라는 게 일종의 문제 상황이죠. 그럼 세종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었을 거란 말이야. 조금만 읽어보면 국고미를 팔아서 주화를 환수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이는 그래프의 전 비상황을 가에서 다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자 한 것이냐. 그 다음 전 비상황이 가에서 다 중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 지문에 대해서 베이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맥락이 잡히는 경우라면 사실 이것만 보고도 풀어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대다수의 수험생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본문부터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명목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가치라고 한다. 즉 1,000원의 명목가치는 얼마일까요? 말 그대로 1,000원이겠죠. 근데 만약에 1,000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재료 비용과 인건 비용을 합쳤을 때 300원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럼 명목 비용, 명목 가치와 그 실제 제조 비용 혹은 실질 가치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조선은 명목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자, 우리 수식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수식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조 차익이라는 게 뭐냐? 액면 가격에서 뭘 뺀 거? 제조 비용을 뺀 거. 자, 근데 이게 있으면 뭐가 좋은데? 이걸 남기면 재정 수익의 증가를 꾀할 수가 있거든. 그럼 국가 입장에서 뭐가 좋다? 액면 가격은 높고 제조 비용은 낮은 게 좋다. 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세종 당시 민간에는 미포, 즉 쌀과 배라는 물품 화폐가 주로 쓰이고 있었다. 세종은 주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보고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을 했다. 주화는 위조가 어렵고 구리의 양에 따른 실질 가치도 있기 때문이었다. 사섬서의 관장 아래 1425년에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자, 1425년 세종이 뭐를 발행한다? 조선통보를 발행한다. 발행하면서 주화 1문의 명목 가치는 쌀 1대 또는 저화 2분의 1장으로 정했다. 주화 1 이건 뭐다? 쌀 1 그리고 동시에 뭐다? 저화 2분의 1 자,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백성들은 주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 화폐를 더 선호했다. 자, 화폐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럼 사람들이 화폐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 항상 경제지문에선 수요 혹은 공급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낮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자, 주화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즉, 주화에 대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적어져요. 화폐 수요가 적어지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리고 항상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
항상 뭐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느냐? 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원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단위이고 화폐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화를 수요를 했기 때문에 1,000원으로 분필 하나를 살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해가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원화를 갖고 싶어 하지 않게 되면요. 이 원화라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1,000원으로 분필을 바꿀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왜? 분필을 파는 사람들은 이제는 1,000원 그게 옛날의 그 가치가 아니다. 더 많은 돈을 줘야만 우리가 너에게 분필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다시 말해 뭘 뜻하냐? 물가가 오른다는 걸 뜻한다. 옛날에는 1,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분필을 이제는 2,000원, 3,000원을 줘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도 낮아져서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나오죠?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다라는 거. 자, 발행 5달 후 시장에서는 주화 3문이 쌀 1대로 거래되고 우리 약간 뭐였어? 주화 1문에 쌀 1대를 원했는데 이제는 주화 1문이 주화 3문이 쌀 1대로 거래가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는 쌀 한 대를 사려면 주화 하나만 있으면 됐어. 근데 이제는 똑같이 쌀 한 대를 사고 싶어도 주화를 3개나 내야 해. 이게 바로 내가 방금 설명한 화폐 수요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 상황이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주화로 표시한 포 가격 역시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포 가격도 마찬가지로 물가에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또한 주화가 제작되면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서 구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수요가 늘면 뭐가 는다? 가격이 는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요가 낮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해. 이때의 재료는 뭐야? 구리겠지? 자, 주화의 명목 가치 구려 되게 낮아. 아무도 주화 안 갖고 싶어해. 주화 개만이 있어야 겨우 쌀 한 대랑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구리? 이건 꽤 귀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화폐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녹여서 오히려 구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었다. 자,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즉 뭡니까? 지금 문제 상황인 뭐를 낮추기 위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이해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간 거니까 해결하려면 반대로 물가를 낮추려면 화폐 가치를 올려줘야겠죠. 요게 중요해.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했다?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인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서 자, 그럼 시장에 뭐가 늘까요? 쌀이 늘겠죠. 자, 이번엔 수요가 아닌 공급의 논리로 가봅시다. 쌀의 공급이 늡니다. 그럼 쌀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쌀의 가치가 전보단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럼 반대로 봅시다.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서 뭐를 가져갔냐면 주화를 국가가 환수했어. 그럼 시장에 풀려있는 주화의 양은 전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공급이 감소했겠죠. 주화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다? 주화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추 조화롭게 해결이 되겠죠? 왜? 지금 화폐 가치가 너무 낮고 물가가 너무 비쌌으니까 물가를 떨어뜨리고 주화의 가치를 올려주면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야, 그쵸? 자, 다음. 그러나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주화를 환수해도 어땠다? 그게 잘 안 됐다. 실질적인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그쵸? 주화 표시한 쌀 가격은 하락을 했겠죠. 왜? 쌀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다?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왜? 시중에 많이 풀린 건 쌀이지 포나 구리와 같은 다른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모든 물건의 종류를 다 시장에 많이 풀 수도 없겠죠. 그 결과 쌀 대신 포를 화폐로 삼는 백성들만 늘어났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까지가 세종이었고요. 자, 그럼 우린 문제를 풀고 다시 오든지 말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가보자. 자,
그래서 점 A의 상황이 뭐다? 우리 세종이 처음에 기획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파는 거? 쌀 1대 그리고 구리 1g당 주화 1문으로 가치를 매기고 싶었어. 근데 자꾸 화폐 정책을 바꿔대니까 사람들이 화폐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화폐를 수요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뭐가 오른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 결과가 우리 이번에 B점이겠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이 쌀 1대를 구매하고 싶은데 주화 2문을 줘야 돼. 똑같이 구리 1g을 구매하고 싶은데 주화 2문을 줘야 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세종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서 주화를 환수해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자 했지만 뭐가 될까요? 1번. 1번 답은 뭐가 돼야 해? 자, 뭐만 해결된 거? 쌀의 물가는 내려왔지만 다른 기타 것들의 물가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요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1번은 그런데 세종이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했지만 아니지. 미안하다. 자, 가에서 다방향 중 어디 방향으로 이동시키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의 의도는 어딜까? 의도는 원래의 A점으로 돌아오는 거였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물품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 쌀 가격만 하락하고 다른 것은 해결되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비상황이 가에서 다중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방향으로 의미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다시 봅시다. 세종이 원한 건 여기겠죠, 1번. 근데 어디로 이동했어? 쌀 가격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돼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쌀 가격만 여기로 하락이 되고 구리는 해결이 안 됐다 하는 점이 어딜까? 요렇게 가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나방향, 2번은 가방향이라고 써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답 확인해 볼까요? 이거 답이랑 미안합니다. 우리 PPT랑 답안이랑 좀 안 맞게 다음 문제의 답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답은 이게 맞다라고 보시고 채점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공공재 지문 빠르게 한번 볼까요? 문제 먼저 봅시다. 자, 문맥상 제시문의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라. 자, 뭐가 있다?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라는 4가지 개념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예시들이 각각 뭐의 성격을 띠느냐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공공재란 무엇이냐? 공원이나 경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로 국가에서 공급을 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자에게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이런 사람들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하고 배제시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도둑 맞았어. 근데 112에 경찰에 신고할 때 우리 돈 내고 경찰 의뢰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 즉 한정되어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내가 못 쓰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2명인데 빵이 1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사적 재화는 뭐다?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거다. 즉,
대가를 내야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쓰면 남들이 못 쓰는 거다. 뭐다? 음식, 자동차 이런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클럽제는 배제성은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내야 돼. 어떤 우리 일부 사람들만 사용할 수가 있어. 하지만 뭐는 없다? 경합성은 없다. 그 안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다. 마치 뭐처럼 상수도 서비스. 우리 수돗물 돈 내고 쓰긴 하죠. 수도요금을 내긴 하지만 내가 수돗물 쓴다고 해서 다른 친구가 못 쓰나? 그건 아니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경합성이 있다. 즉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으면 남들이 못 쓰긴 하지만 돈을 낼 필요는 없다. 마치 뭐처럼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자원, 우리 그런 거 잡아들일 때 돈을 내진 않죠. 근데 내가 싹 쓸어 가면 남들이 못 가질 거 아니야. 그런 거고. 자,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가 바로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고속도로는 통행요금을 받지만, 즉 고속도로는 뭐를 내? 돈을 내. 그러니까 무슨 성이 있을까? 배제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떠하다? 통행요금을 받지만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가끔 특정한 이유로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의 고속도로 이용에 의해 다른 사람이 제대로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이건 무슨 성? 경합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즉 뭐가 없다? 배제성이 없다. 그러나 길이 좁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거보다 경합성이 있다. 그러나 심야에는 일반 도로도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때는 뭐다? 경합성이 없다. 이때 한산한 고속도로는 일단 고속도로니까 기억. 무슨 성이 있어야 할까요? 배제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산하니까 무슨 성이 없을까요? 경합성이 없겠죠. 미음 봅시다. 꽉 막힌 고속도로는 돈 내야 되니까 배제성이 있으면서 경합성도 함께 있다. 자, 디귿은 뭘까요? 출퇴근 시간에 일반 도로는 경합성이 있어요. 꽉 막혀 있으니까. 하지만 배제성은 없다. 돈은 안 내도 된다. 리을, 심야의 일반 도로. 배제성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경합성도 없다. 자, 각각 뭐다?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없는 거 첫 번째 클럽제가 되겠죠. 두 번째 배제성, 경합성 모두 있는 사적 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것. 마지막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거, 공공재 가 되겠죠. 답안 맞나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정답. 기억보다 클럽제의 성격을 가진다. 니은보다 사적 재화의 성격을 가진다. 그 다음 디귿보다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진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적절하게 써주셨으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학한 지문 또 봅시다. 자주 보게 되는 지문이죠. 윤대성의 출세기. 자,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에 1에 들어갈 적절한 말 그리고 2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출세기는 언론에 의해 작중인물 누구가 파멸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파멸되는 인물. 작중인물 1에 대한 언론의 태도 변화는 언론의 습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 요랬을 때 기사 소재가 돼. 관심 막 가져줘. 근데 막 필요할 때는 기사 소재 안 돼.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 근데 또 죽을 뻔했어. 그럼 기사가 돼. 관심을 가져. 근데 구출이 된 거는 또 기사 소재가 안 돼. 관심이 없어. 이와 같은 언론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작가는 오늘날 대중매체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작품 속의 인물의 대사, 이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써주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갱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자, 지금 구출되는 사람, 관심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1번 김창호겠지. 유명인사가 된 김창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후 김창호는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지내다가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동진 광업소 동5갱에 묻혀있던 광부 김창호. 아, 김창호 씨? 아, 역시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죠.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볼일 있어요? 나 지금 바쁜데? 무관심하죠 지금?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자, 돌아서서 5,000원짜리를 주며 이거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아래층 광고부에 가면 거기서 사람 찾는 광고 취급합니다. 나 바빠서. 자, 무시하고 논문을 본다.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한때는 그래도 영부인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이요. 서울시장도 나한테 점점점점. 김창호 멍하니 말을 읽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천천히 퇴장한다.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기묘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았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만약에 단어를 찍으라고 했다면 인간 부재의 매스컴이겠죠. 인간 자체에게는 관심이 없는, 근데 문장을 찍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리고 것이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김창호죠. 그리고 2번 그러나 더 것이다 까지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창호 그러나 것이다 적어주시면 각각 4점, 6점으로 정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번 세트에서 2024학년도 자연계 기출문제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풀어볼 만한 괜찮은 문제들 위주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 이쯤 되면 거의 오답 없이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만약에 미흡하다면 이미 풀어봤던 세트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감을 조금 더 차근차근 키워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